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원석 전 국회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병석 국회의장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 중인 가운데 국회 본회의 오늘 열릴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일단 오늘 오후 5시에 소집을 하고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상황들을 맞게 될지 그야말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하면 동일 회기 내에서는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국회 5분의 3 의석의 표결을 통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막을 방법이 없고요. 다만 그 회기가 끝나고 다음 회기가 소집됐을 때는 토론 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는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종결 투표에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하기보다는 국회 회기를 짧게 잘라서 여러 번 그 두 가지 지금 법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겠다고 아마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안건 상정을 하면서 동시에 다음 임시국회 이 회기를 결정해달라 이렇게 의장께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오늘 자정으로 종료하고 오늘 자정까지 국민의힘이 아마 필리버스터를 하겠죠. 그리고 국회법상 임시국회는 2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이틀째 되는 금요일 날 다시 다음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첫 번째 법안을 표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긴 밤이 되겠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꺼낼 수 있는 거는 필리버스터. 네. 지금 누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설지까지는 정해졌죠. 앞으로 네, 어떻게 그렇죠. 진행이 될까요? 우선은 저희는 김웅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서는 걸로 돼 있고요. 워낙 관련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 검수완박 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SNS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워낙 강력하게 어필을 했던 분이라서 저는 이제 김웅 의원이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물론 국민의힘이 중간에 이제 원내대표 차원에서 수정안을 합의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물론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면 민주당의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는 당 차원의 당 지도부와 많은 노력과 끝에 저희가 다시 안을 조정을 하기를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안이 왜 이 법안이 왜 이토록 급한 것인가? 왜 꼭 이 법안을 이렇게까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의 뚜렷한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죄하고 그리고 절차상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다시 협상을 하자라고 했으면 저는 그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전히 국회의장과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겠다라는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어젯밤, 오늘 새벽이죠. 국민들께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해 가면서 안건 조정위까지 꼼수 의원 탈당했죠. 무소속으로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90일간의 안건 조정 기간도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처리가 됐고요. 저는 이 부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힘이 붙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리버스터 이후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이 되든 어찌됐든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 납득을 구할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취임 후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의미인 건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권한은 가지고 있죠. 다만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던 전례가 있는가. 개헌이면 몰라도. 우리 헌정사에서 특정한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던 전례는 없는데 아마 당선인 쪽에서는 그만큼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다소는 좀 극단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저희 과연 국민투표까지 붙여질지, 또 이제 국민투표에 회부됐을 때 그게 과연 이제 투표가 성립되며 혹은 거기서 다수 의사를 확인해서 법안을 무력할 수 있을지 결과는 가봐야 아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 민현주 의원님 하셨던 말씀이 맞아요. 이 국내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이런 중대 안건은 시간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1단계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경과를 좀 평가해보고 그로부터 나온 부작용이나 또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차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이 안건이 제기가 됐고, 어떻게 보면 좀 여당이 의석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점이 맞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적 실책이 컸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거에 합의를 해주셨고, 의장 중재안에. 그리고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신 걸 보니까 내가 다 불러줬다. 내용적으로도 깊이 관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당선자나 또 지지자들의 뜻이 그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국민의힘의 당론이 뒤집어졌는데, 국회에서 그 여야가 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또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고 이런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예. 쉽게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닌데, 어쨌든 집권 경험이 있는 뭐 지금 곧 여당이 될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점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일방 처리의 명분을 준 거죠.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법사위에서 일종의 위장탈당으로 사보임한 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나빠서 과연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문시되던 시점이었는데, 중재안이 등장하고 그게 또 합의가 되고 그걸 또 번복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좀 명분을 찾고 어떻게 보면 여론도 조금 달라진 것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정의당도 원래는 원안을 반대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여야가 충돌하지 않고 합의 중재가 마련됐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게 또 번복돼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께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를 통해 전해드린 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네. 얘기입니다. 이 법안을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네. 사실 뭐 전례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네, 상황이 네,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아울러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윤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서부터 이 검수완박의 여의도 정치권의 이 혼란과 혼동은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을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들 말씀해 네. 주시죠. 우선 국민투표에 이제 붙이겠다라는 건 지금 방금 속보로 봤으니까요. 네. 사실은 이 이제 제안이 없었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가 쟁점이 됐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뭉개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임 기간 중에 처리하지 않고 가게 되면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 이 법안을 맞이하게 되겠죠. 네. 근데 그리고 이후에 거부권을 만일에 행사한다면 헌법 53조 제4항 따라서 대통령 제2 요구 거부권 해도 제적원 과반수 출석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되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이게 통과가 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의견들이 있고요.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과정인데요. 과연 계속적으로 이 검수완박법에 찬성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예상하진 않지만 혹시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법안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 과정보다는 대통령의 뚜렷한 헌법수호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꼭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국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는 그 다음 단계의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약자들, 소위 말해서 돈 없는 분들은 정말 제대로 조사 한번 수사 한번 못 받아보고 변호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만큼 반드시 지켜주겠다. 저는 그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여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다시 중재를
위해서 만났는데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여야 원내대표의 브리핑을 앞서서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오후 5시에 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시계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통과 과정, 상임위를 통과 과정을 좀 살펴보면 이 법사위 통과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밤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단독 처리냐, 그렇지 않느냐, 또 물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방해를 가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각 당의 이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꼼수 논란을 민주당 입장에서 피하기 어렵죠. 법사위 그 안건조정위원회 사보임 과정이 이게 순조롭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양양자 의원으로 사보임을 할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양양자 의원이 이제 반대 입장을 밝히니까 자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결국엔 안건조정위원으로 포함시켜서 어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국회 운영이 파행되면 그 책임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늘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날치기다, 일방처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또 선거법하고 검찰개혁 관련된 법이 통과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어쨌든 물리적 방해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같은 그런 의사 진행을 못하게 막는 그런 물리적 방해는 없었고 또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절차를 위반했냐의 논란은 일종의 정치적 논란으로 서로 간의 공방으로만 남을 뿐이지 그게 법적 시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여론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저런 이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느 쪽의 책임이 크냐 그리고 이렇게 통과된 법이 과연 국민들이 우리 형사사법체계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느냐 부정적인 의견이 더 크냐 이에 따라서 향후에 정치적으로 미칠 영향이나 파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검수완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저렇게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걸 보기 좋아하는 국민들께서는 없으시죠.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은 많은 논란 중에 속에서 탄생하게 된 그 배경도 그 이전에 저희가 사실 볼썽선언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하다못해 해외 토픽에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이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저런 모습을 보였을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원내대표가 급하게 부분적으로 협상한 문제점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완전 박탈 아니다 그랬는데 왜 그럼 완전 박탈이 아닌데 이걸 하느냐. 완전 박탈이 아닌 거는 그 박탈과 뭐가 다른지를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문제점, 그래서 무엇이 국민들에게 플러스로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거는 그러면 현 정권 지키기냐 아니면 특정 후보 지키기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법안이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검찰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요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청회라든지 다양한 국민들께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그 과정을 거쳐도 저는 문제가 없다면 이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만을 위한 법 통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어쨌든 국회 의석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만일에 계속 이 밀어붙이는 걸 진행한다면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께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의 반발을 두고는 민주당에선 정치쇼다. 일명 네.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인사청문회 이슈도 좀 잠재우고 네.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지금 주장이거든요. 이에 대한 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것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묻혀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야말로 정치쇼 같아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그냥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5년 동안에 있었던 사실 청문회를 보면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던 그냥 민주당과 죄송합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그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행한 임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글쎄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더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법안 문제는 검수완박 문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걱정을 하신 거고요. 죄송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부분적으로라도 협상을 해보려고 했던 걸 저지했던 것도 국민입니다. 민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민심을 따르는 법안이지 국민의힘이 선거나 이런 꼼수를 벌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실력자들이 떳떳하고 정당하고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국민적 저항이 심한 검수완박을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자신들이 부린 데가 많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국민의 의사를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고 국민 여론이 반대가 심하면은 그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는 필리버스터 전국에 돌입을 하게 될 테고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 국회법상 3분의 2 의석수, 그러니까 180석이 확보가 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시킬 수가 있지만 정의당이 그렇기 위해서는 모두 이 필리버스터 중지의 뜻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한 이후에 내용상의 미진함이 있지만 더 이상의 충돌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주말 사이에 이게 틀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틀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이 명분도 좀 잃고 실리도 좀 잃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5월 3일 국무회의 테이블에 이 의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법안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저지를 하게 되면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한 국회 그 의석의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종결이 됩니다. 180석인데요.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고 또 무소속 의원들이 좀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있는데 무소속 의원들 중에는 의장님도 계시고 이 법에 반대하는 양양자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무소속 의원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그 바람인데 제가 오늘 정의당 내부 의견을 좀 확인해 보니까 의원들 개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을 미진하지만 합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중재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건 본회의에 올라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처리 방식으로서 국회에서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가 대표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하고 필리버스터인데 이거를 다수 의석으로 물론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긴 합니다만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소수 정당인 정의당이 동의하는 건 일종의 이제 자기 모순이고 또 정의당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반론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동의하는 건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도 회기를 좀 나누어서 여러 차례 회기를 소집해서 법안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를 나눠서 필리버스터에 대한 일방적 종결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신 것처럼 모레 본회의가 다시 열려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날 법안이 이 국무회의 올라가는 데까지는 일정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법안이 두 개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검찰총법하고 형사소송법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번 본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회의는 이제 이틀 전에 소집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종결하고 오늘 임시회를 종결하고 다음 임시회를 소집하더라도 가장 빨리 열 수 있는 게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 다음이 월요일이니까 주말에는 회의를 안 여니까 월요일 날까지 해서 통과가 된다면 갈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중간에 어떤 차질이 빚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민주당에서는 임시 국무회의를 5월 3일 이후에
5월 10일 임기 만료 전까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까지도 플랜 B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물론 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빡빡하군요. 예. 윤 당선인도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오늘 출근길에 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도 국회가 할 일이다라면서도 네.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내야 한다라는 네. 또 발언을 했거든요. 네. 메시지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이건 당연히 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요. 국회에서 입법부 아닙니까, 국회가? 그러니까 당연히 윤당선인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실은 개입 그런 문제를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만 윤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국회에서 한 방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당연히 그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이 걱정이 되시겠죠. 아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임되자마자 많은 문제 현안들이 있는데요. 뭐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지원부터 경제 활성화 문제까지 정말 많은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 검수완박이라는 정말 초유의 사태의 이 법안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저는 이 법안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또 다른 새 정부가 출범할 때 다시 발목 잡혀서 과거 일에 묶여서 다시 또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둘러싸고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다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책무에 집중해달라라고 또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일련의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한동안 이 집무실 이전이 논란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안보 공백 우려도 나왔고 졸속 이전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여론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당선인하고 한 차례 만나서 필요한 협조를 해주기로 하셨고, 물론 이제 이 집무실 이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국가적인 대사입니다. 때문에 너무 서두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여전히 이 안보 공백이나 혹은 이제 졸속 추진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더라도 이제 임기를 끝내서 임기를 넘겨주고 나가시는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저 문제를 뾰족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쉬움이 조금 남았어요. 예. 국민이 우려하는 바는 있지만 어쨌든 당선인 쪽에서 뭐 제1의 국정과제처럼 이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현 정부에서는 협조할 수 있는 만큼 협조한다라는 정도의 원론적 언급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모습이 그다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희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불통의 상징이다라는 걸로 청와대 이전을 공약했던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사실은 왜 청와대를 이전하지 않으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왜 이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런 답이 없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어떤 뭐 구중궁궐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청와대에 단 하루도 못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 윤당선인과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단 하루도 못 있겠느냐라는 프레임을 저는 씌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요. 계획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불법이라든지 큰 불편이 없지 않는 한 이 정도는 지지해줘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전 생각을 합니다. 예, 굳이 뾰족하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무실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 안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거든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의외였습니다. 그 두 번 대담을 봤는데 원래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직설 화법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소통도 그다지 그렇게 그동안에 원활하지 않았다. 기자회견도 그렇게 적게 하신 편에 속하고. 근데 이번 인터뷰를 보면 마치 이게 그 작심하신 듯한 그런 인터뷰, 예. 거침없이 그 섭섭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표현의 수위도 좀 아슬아슬한 그런 표현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기를 마치는 그 소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후임자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그런 점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이건 뭐 이번 인터뷰라기보다도 예. 코로나가 있어서 대통령이 미디어나 국민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맞습니다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다지 그렇게 활발한 소통을 하셨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소통의 중요성을 왜 얘기하냐면 국민은 대통령이 통치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치 예측 가능성도 생기고 뭐 정치에 대한 불신도 줄어드는데 그동안의 소통을 안 하신 것에 비해서 이번이 마지막 소통에서 어떻게 보면 좀 작심하고 이렇게 좀 각이 서는 발언들을 하시니까 네. 조금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마지막에 저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저희 검수완박 얘기는 이미 다 나눴는데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합의안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열 것을 다시금 강조를 했고요. 이 중재안에 대한 수용 정당과 운영 방향까지도 함께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 현역 의원들 막 확정을 지으면서 네. 현역 의원들이 이달 말까지 출마를 확정하게 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에 소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 보궐선거를 같이 치르게 되는데 특히 분당갑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이곳을 내놓으면서 내놓게 되면서 과연 누가 나서게 될지 거론되는 인물들이 그야말로 눈길을 끕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몇 명의 후보들이 드는데요. 박민식 전 의원이라든지 이제 몇 분들이 드는데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스윙보트 지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 지지세가 예. 좀 강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요 10% 정도 이겼고요. 대선에서 이겼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 험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민의힘 지역에서도 굉장히 총력을 다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 비껴 있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물론 경기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받겠지만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후 이제 인수위원장이 거론되는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당갑보다는 조금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예.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요. 또 한 분은 이제 박민식 의원 전 의원인데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분당에 한 20년 살았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당선인의 특보를 계속 경선 때부터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좋은 후보들이 정말 뭐 별의 전쟁이다 할 정도로 좋은 후보들이 분당갑에 거론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도 좋지만 사실 당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차원에서 후보가 결정됐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분당이 이제 중앙 정치에서 중요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뭐 지역과 얼마나 연계가 있는지, 인연이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심과 떨어지지도 않고 중앙에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나가서 경기도지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지사 후보가 분당갑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당갑의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유심히 들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거론되는 후보들 이름만 나왔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출마하신다면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당에서는 좀 권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즉각적으로 부인하거나 거부를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얘기했을 때는 바로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할 일이 있고 발표할 게 많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출마 의사가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일부 들리고 있어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 정도의 정치 지형에서 출마를 한다면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승 카드겠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성남을 이제 정치적 고향으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전 지사가 예. 출마하느냐 이게 하나의 관측 포인트인데
근데 이재명 전 지사가 출마했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졌던 지역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분당갑은 보수 우위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출마할까 조금 회의적인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사실 이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관심 지역이에요. 어느 후보가 나가느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지한다거나 띄우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당내 분란이 일어날 그렇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다른 준비하는 후보들을 모두 고려해서 조금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